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영주에서 살고 있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여러분, 대리청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사극 드라마를 통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되네요. 저도 결혼 전에는 그랬거든요. 대리청정. 군주국에서 왕이 병이 들거나 나이가 들어 정사를 제대로 돌볼 수 없게 되었을 때 후계자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정사를 돌보게 하는 것을 말하죠. 대한민국은 투표를 통해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뽑는 공화국이니 저희는 대리청정이라는 것을 절대 겪어볼 수 없습니다. 사극을 통해서나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저희 시댁은 아니었어요. 저희 시댁 완전 왕정시대 느낌이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가 대리청정이라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시댁에선 시아버지께서 왕처럼 군림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시어머니께서 영의정이고 아주버님께서는 세자 정도 되겠네요. 저희 부부야 뭐 무지렁이 민초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작은 과수원을 갖고 있으세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가 아주버님이 그 과수원 운영을 대리로 맡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대리청정을 하는 순간이었죠. 그걸로 우리 형님 어깨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요. 광대는 높아지다 못해 하늘로 승천했죠. 시아버지 과수원을 아주버님 부부가 물려받는다고 생각하니 절로 기분이 좋았나 보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리청정은 잘해야 본전이라는 것을요. 잘하면 모두 왕의 덕이 되는 것이고 못하면 무능한 세자 잘못이 된답니다. 형님은 그걸 생각 못했던 거였죠. 제가 결혼하고 1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시아버지 건강검진을 시켜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보신 적이 없다더군요. 세상에나 그러면서 어찌나 건강에 자신하시던지요. 쓸데없이 돈 써가면서 뭐하러 이런 걸 받아? 봐라, 내가 아직도 알통이 나오는 사람이다. 네, 아버님. 요즘은 건강한 사람도 주기적으로 이런 거 받아요. 얼마 전부터 아침에 다리도 아프고 그러시다면서 이참에 싹 살펴봐요. 네 아버지 말만 저러는 거다. 저 봐라. 아주 좋아 실실 웃는 거. 조수? 작은 며느리가 비싼 거로 해주는 거니까 내일 금식하라는 거 꼭 지켜요. 시아버지께서는 약주를 그렇게 즐겨 드세요. 매일 반주로 소주를 드시는데 저는 그 모습이 그렇게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큰마음 먹고 최고급으로 건강검진 예약을 했죠. 그리고 검진을 받고 2주 후 결과지를 받아보았는데 와, 저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보, 이거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 수치가 안 좋다는 뜻인가? 어머, 어쩜 좋아. 당신 결혼 전에는 부모님 안 살펴드리고 뭐 했어? 건강검진 결과지에 정상 수치는 검정색으로 나오지만 문제가 있는 수치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나왔는데 세상에 우리 시아버지 결과지는 무슨 붉은 비가 오는 것 마냥 다 시뻘겠어요. 그날 바로 검진한 병원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당장 병원으로 와서 상담을 받으라고 해서 저희 가족 모두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당뇨도 심하시고 신장도 안 좋으시고 고혈압에 콜레스테롤 수치도 너무 높으신데 아이고 간 수치는 왜 이래? 아이고. 의사 선생님께서 한마디 하실 때마다 시어머니는 무슨 교회 기도회 때 아멘을 외치듯 아이고야를 연신 외치시며 손뼉을 치셨죠.
의사 상담 결과 시아버지는 심각한 당뇨 환자셨고 가장 큰 문제는 간 수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고혈압과 고지혈은 보너스였어요. 아마도 15살 때부터 태우신 담배와 매일 드시는 약주 때문이었겠죠. 어르신, 담배 태우시죠? 아이, 조금 태우지. 하루에 한 갑은 피워요. 술은요? 아이, 술도 조금씩 마시지. 하루에 소주 2병씩 마셔요. 잠은 잘 주무시고요. 아이, 잘 거 다 자면서 무슨 일을 하나. 담배 끊으시고 술도 금주하세요. 잠은 적어도 8시간은 주무시고요. 아이, 이 양반아. 늙으면 잠이 안 와요. 술도 그냥 약주로 마시는 거지. 내가 어디 술 좋아서 마시나. 네네, 그러신데 이제는 술도 담배도 완전히 끊으셔야 해요. 아이,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았다니까. 못하시겠으면 며느님한테 다음부터는 건강검진 예약 잡지 말아달라고 하세요. 돈 낭비니까. 대신 그 돈으로 다른 거 들으세요. 다른 거? 아이, 뭐. 검진하실 돈으로 그냥 상조 가입하세요. 뭐 이대로라면 내년쯤 쓰실 수 있겠네. 그 말에 시아버지는 아주 노발대발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참 명인시더군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시아버지는 단칼에 담배와 술을 끊으셨거든요. 다른 의사들처럼 환자 기분 생각하며 조근조근 말했다면 시아버지는 담배와 술을 절대 안 끊으셨을 거예요. 아무튼 시댁 식구들은 비상이 떨어졌습니다. 당장 시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만두시게 하고는 건강관리 모드에 돌입해야만 했죠. 그런데 문제는 시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었어요. 작은 과수원을 하셨는데 작은 아들, 그러니까 제 남편과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일에서 빠지면 아무리 과수원이 작다고 해도 남편이 모든 것을 혼자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찌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아주버님께서 그 고민을 해결해 주셨죠. 아주버님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저희 동네 한정 엘리트였어요. 결혼 후 안동에서 형님과 함께 키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죠. 그런데 요즘 이런 지방 동네에 어디 아이들 구경하기가 쉽나요? 아주버님이 운영하는 키즈 카페는 매일이 파리가 날렸습니다. 힘들어 죽겠어. 요즘에는 가게 월세도 내기 빠듯해.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 조금 들여서라도 지금 하는 키즈 카페 접고 호프집 하려고 했지. 방방도 있는 호프집 끝내주지? 하하. 그러던 차에 시아버지 소식을 들은 아주버님께서 하시던 키즈 카페를 정리하고 귀향을 결심하신 거였어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나이차가 좀 있어요. 이때 당시 남편이 34살이었고 아주버님이 42살이셨죠.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버님을 아주 잘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년 만에 귀향하는 아주버님 소식에 남편 입이 귓가에 걸리더군요. 그렇게 아주버님이 고향으로 돌아오시고는 우리 집안 과수원의 새 사령탑이 돼주셨어요. 저를 포함 온 가족의 기대가 컸습니다. 배우신 분이니까요. 저도 전문대 출신이고 남편은 고졸이었거든요. 시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아주버님 부부는 두 분 다 대학까지 졸업한 학사였어요. 그렇게 기대를 품고 아주버님을 맞이했는데 세상에 오시자마자 대형 사고를 치시더군요. 이야, 거의 박물관이네. 이거 작동해요? 시부모님께서 무척이나 검소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시부모님 집안 가구는 말할 것도 없고 전자제품까지 정말 오래된 것들이거든요. 텔레비전이 아직도 브라운 TV예요. 옛날에 쓰던 화면이 볼록한 TV요. 냉장고도 얼마나 오래 쓰셨는지 이제는 색이 다 바래서 노랗게 된 냉장고를 쓰시거든요.
아버지, TV랑 냉장고 다 바꾸세요. 하는 김에 김치 냉장고도 드리고. 아이, 멀쩡한 걸 왜 바꿔? 아버지는 이게 멀쩡해요? 아버지 집 지금 당장 입구에서 표 받아도 되겠어요. 근대 박물관으로요. 그렇게 큰소리치던 아주버님은 시부모님 집 가전들을 바꿔주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물건들이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너는 큰 소리는 그렇게 치더니 어떻게 된 거야? 뭐 직접 만들어 오는 거냐? 아이, 참, 엄마도 좀 기다려봐. 인터넷으로 잘 알아보고 주문했는데 저렴하게 사서 그런가? 시간이 좀 걸린대. 그렇게 일주일을 넘게 기다려도 아주버님이 주문했다는 가전들은 올 생각을 전혀 안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사과 박스만한 택배가 딱 배달 온 거예요. 아, 이게 TV랑 냉장고냐? 아버지도 참, 여기에 냉장고가 어떻게 들어가요? 아이, 내 말이! 네가 새로 산다고 해서 전파사하는 김씨한테 TV 다 팔았는데 내 건 언제 오는 거냐? 이러다가 드라마 다 끝나겠다. 오는 중이에요. 이건 제가 집에서 쓰려고 주문한 노트북이에요. 아버지, 노트북 알아요? 이 책만한 컴퓨터인데 제가 이걸로 아버지 농사 지은 거 인터넷으로 팔아보려고 주문한 거예요. 이제 저만 믿어요, 아버지. 아주 매출을 10배쯤 늘려줄 테니까. 역시 우리 형 듬직하다니까. 난 형만 믿고 있어. 남편 말에 기분이 좋아진 아주버님이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노트북이 들어있는 택배 박스를 딱 열었는데 세상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벽돌이네? 와, 사과 박스만한 택배 상자에 벽돌이 딱 2개 들어있고 생수 한 병이랑 부채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이럴 리가 없는데? 이게 뭐지? 제대로 찾아봐. 이거 맞아? 아주버님과 형님은 당황해하며 벽돌 2개를 꺼내고는 박스를 뒤집어 속 내용물을 다 꺼냈지만 그 안에 노트북 컴퓨터가 짠하고 나타날 리가 없었죠. 이거사, 네 사기당한 거다. 아버지, 그럴 리가요. 저 그런 거 당하는 모질이 아니에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착오는 얼어 죽을? 이놈아, 올해 68이나 먹은 나도 알겠다. 너 사기당한 거? 모질이 같은 놈. 아니에요. 사기라니. 그럼 이 물하고 부채는 뭐예요? 배송이 잘못된 것 같은데. 사기당해서 열받을 테니까 물 마시고 부채질하면서 열 식히라고 들어있는 거 아니냐, 이 모질아. 와, 아주 제대로 사기 당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댁 가전 바꿔준다고 주문한 냉장고하고 TV도 모두 같은 업자한테 주문을 한 거였어요. 현실 부정을 하던 아주버님은 결국 파출소에 달려가 신고를 했지만 소용없었죠. 이미 여러 번 신고가 접수된 계좌였어요. 사기꾼이 맞았죠. 아무튼 요렇게 아주버님은 자신의 귀향 이벤트를 스스로 파격적으로 해내셨습니다. 아주 절대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요. 이쯤 되니 시아버지 과수원에 새로운 사령탑이 된 아주버님에 대한 우려가 생겼죠. 괜찮은 거겠지? 생각보다 아주버님이 허점이 많으신 것 같은데. 무슨 소리. 사기꾼들이 대놓고 사기치려면 누가 안 당해. 너무 걱정 마. 우리 형 진짜 똑똑한 사람이야. 남편의 큰소리와 다르게 아주버님의 사고는 매일매일 이어졌죠. 그럴수록 시아버지의 목소리도 커졌어요. 누가 이따위로 젖붙이기 한 거냐? 네? 뭐 잘못됐어요? 제대로 한 것 같은데. 보통 저희 과수원에서는 매년 봄쯤에 새로운 사과나무를 심고 있어요. 겨울 동안 냉해를 입어 동사한 나무들을 뽑고 그 자리를 채우는 작업을 하거든요.
묘목을 사다가 심으면 편하긴 하지만 최근 사과나무 묘목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비싸거든요. 무엇보다 접붙이기 할 때 두 품종 접붙이기도 가능해서 저희는 한 나무에 두 가지 품종의 사과가 나도록 직접 접붙여서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아주버님께서 이 접붙이기를 엉망으로 하신 거였죠. 대각선으로 자르거나 쪼개서 그 사이에 접수를 넣어줘야 하는데 아주버님은 그냥 가위로 뭉텅뭉텅 잘라버린 거였어요. 아이, 너는 처음 하는 것도 아니면서 이게 뭐야? 어? 이리 줘봐. 아이고, 아버지! 아버님, 괜찮으세요? 아이 참, 혈압 조심하시라니까. 괜찮다. 아이, 큰애 너는 그냥 가서 필요 창고나 정리해라. 이상하네. 내가 볼 때는 제대로 된 것 같은데. 아이, 필요 창고 가래도! 거의 매일 이런 날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뭐 이러다가 시아버지 혈압 터질까봐 걱정되고 오늘은 무슨 사고를 치실까 아주버님 보며 또 걱정되고 했죠. 남편이 하는 과수원 일 도우며 저는 계속 시아버지를 관찰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울그락불그락 완전 걸어다니는 시한폭탄 같았죠. 아무래도 아버님은 과수원 못 나오시게 하는 게 좋겠어. 아주버님 일하시는 거 감시하려고 나오시는 건 알겠는데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형이 원래 공부만 하던 사람이라 이런 일은 서툴러.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니 금방 적응할 거야. 걱정 마. 와, 당신한테 진짜 아주버님은 종교 그 자체구만. 그런가? 나중에 이 일에 대해 물어봤어요. 남편이 좀 순해요. 화낼 줄도 모르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동네에서 껄렁한 친구들한테 좀 타겟이 돼서 괴롭힘을 당할 뻔했나 봐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주버님이 남편을 구해줬대요. 얘 내 동생이다. 누구든 얘 건들면 다 죽는다고 남편이 당할 때면 진짜 슈퍼맨처럼 달려와서 남편을 구해준 거죠. 그때부터 형은 내 히어로야. 뭐 나도 나이 먹어보니 이제는 알지. 형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 그래도 나한테 형은 형이야. 남편은 아주버님에 대한 믿음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형제가 노예가 좋으면 나쁠 건 없었죠. 그렇게 아주버님이 시아버지 과수원에 오셔서 일한 지 2년이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저도 임신을 해서 남편을 꼭 닮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형님도 아들 둘을 키우고 있었기에 이 작은 시골 마을에 저희 시댁만 애들로 북적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아들이 갓 돌이 지나서 과수원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었죠. 그래도 집에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가볍게 새참거리를 준비해서 아기는 시어머니에게 잠시 맡겨두고 과수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다가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서 길 옆 나무 그늘에 대자로 누워서 쉬고 있었죠. 그때 의도치 않게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쉬던 길가 옆에 배추밭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동네 주민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 소리가 들린 거였죠. 저희 과수원에는 일손이 부족할 때 일해주시는 분이 두 분 있거든요. 한 분은 동네 주민들 모든 비밀을 다 알아야만 하루 일과를 끝내고 잠들 수 있는 오지랖 대왕, 아주버니였고 다른 한 분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새댁이었어요. 한국에 온 지 3년 됐다고 했는데 한국말은 저보다 잘하더군요. 특히 다른 사람 뒷담화 할 때는 거의 랩 수준으로 말을 빨리 하는 새댁이었는데 지금 딱 그랬죠. 과수원집 큰 사장님 참 요상합니다. 뭐가 요상해? 왜? 뭐 이상한 거 봤어? 제가 1년 전부터 관찰했습니다. 가만 보면 사장님께서 둘째 아들한테는 큰 실수가 아닌 거에도 모자른 놈이라고 화를 내시지 말입니다. 그렇지. 나도 자주 봤지. 그래서?
그런데 말입니다. 첫째 아들인 작은 사장님은 하루에 24번 사고를 치시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큰 사장님이 작은 사장님한테는 크게 화를 안 내십니다. 아이고, 난 또 뭐라고. 큰 사장님도 아시는 거지. 작은 사장님 일 칠 때마다 화내시면 자기 혈압 터져서 제명에 못 산다는 거. 아닙니다. 이건 큰 사장님이 작은 사장님한테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다른 마음? 네, 작은 사장님한테 과수원 다 물려주려고 그러시는 게 분명합니다. 장손한테 다 줘버리는 게 한국 문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째한테 정성을 다하시는 거겠죠. 가만 보면 한국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에휴, 둘째 아드님만 불쌍해서 어쩝니까? 이러다가 축계망리 하겠습니다. 축계 뭐? 축계망리 모르십니까?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는 말입니다. 둘째 아드님이 16년을 과수원에서 일하셨다는데 2년 일한 형한테 다 뺏길 상황이니 하는 말입니다. 에휴, 둘째 아드님 너무 가긍합니다. 가긍? 가긍한 건 또 뭐야? 아이, 정말 불쌍하고 가엾다는 뜻입니다. 아주머니 한국 사람 맞습니까? 자기는 참 이상한 말도 많이 알아. 한국말 어디서 배운겨? 그렇게 아웅다웅하는 그분들을 뒤로하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저분들이 말하는 작은 사장님은 아주버님을 뜻합니다. 얼마 전부터 동네 사람들이 아주버님을 다 저렇게 부르더군요. 과수원집 작은 사장님이라고요. 전 아주버님을 작은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썩 유쾌하지는 않았어요. 저희 남편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아버지 과수원에서 16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아주버님은 이제 이 과수원에 오셔서 일한 지 2년뿐이 안 되었고요. 물론 시아버지 과수원은 곧 우리 거다라고 생각하며 있었던 건 아니지만요. 저도 사람인지라 빈정이 상하더라고요. 너무 속이 상한 나머지 논길에 앉아서 새참으로 준비한 막걸리를 혼자 먹어버렸어요. 한 잔 마시고 길가 잡초 뜯어다가 던지고 또 한 잔 마시고 들어누워 버리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술을 못 마신다는 거였어요. 그때 알았네요. 막걸리를 그렇게 마셔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두 잔 마시다 보니 한 방에 훅 갔는데 진짜 세상이 뱅글뱅글 돌더라고요. 간신히 정신 부여잡고 집으로 기어갔죠. 딱 거기까지만 기억나더라고요. 집에 도착했다는 안도감에 정신줄을 놓았나 봐요. 눈 떠보니 저희 부부방이었고 깜깜한 한밤중이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걸로 봐서는 다들 자고 있었죠. 에라 모르겠다. 집에 왔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다시 자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일어나서 제 해장국을 끓이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할게요. 이리 주세요. 냅둬라. 내가 이런 거라도 해야지. 너한테 덜 미안하지. 네? 미안하다니요? 그때 남편이 씻고 샤워실에서 나오더라고요.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제게 말했죠. 사장 며느님, 기침하셨어요? 어? 당신까지 무슨 소리야? 당신 간밤에 아주 제대로 웃겼잖아. 뭐라고?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렇게 말하니 희미하게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물론 그 기억도 사진을 보는 것처럼 아주 단편적인 기억들이었어요. 그 기억 중 하나는 제가 거실에서 울면서 뱅글뱅글 굴러다니는 기억이었습니다. 왜 그런 건지는 기억도 안 나더군요. 저는 부끄러움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급하게 남편을 잡아 끌어 저희 부부방으로 들어갔죠. 사장 며느님? 그건 무슨 말이야? 어젯밤에 내가 뭐라고 했는데 뭐 실수한 거 없어? 아이, 진짜 기억 안 나?
아니면 안 나는 척 하는 거야? 그래, 기억 하나도 안 나니까 자세히 말해봐. 나 무슨 실수했어? 사장 며느님은 대체 무슨 소리야? 기억 안 나면 그냥 기억하지 마. 기억해봤자 당신만 괴로워. 빨리 말 못해? 나 지금 심각해. 그런데 남편은 웃기만 할 뿐 입을 열지 않았죠. 그때 시어머니께서 저희를 부르셨어요. 둘째 아가 나와라. 해장해야지. 민준이 너도 어여 나와. 밥 먹어라. 급히 나가보니 이미 해장국을 다 끓여서 식탁에 올려두셨더라고요. 죄송하고 민망해서 고개도 못 들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방에서 나오셨죠. 아이, 사장 며느님, 나오셨어요. 입맛에 안 맞아도 정성을 생각해서 맛있게 식사하십시오. 아버님, 죄송해요. 속상하면 술 마실 수도 있는 거지. 잘했다. 그렇게라도 풀어야지. 어여 먹거라. 나중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막걸리를 먹고 왕창 취해서는 시부모님에게 주정을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장난도 아니었어. 완전 취해서는 울다가 웃다가, 정말. 아니, 난 당신 무슨 빙의한 줄 알았잖아. 그렇게 심각했어? 남편이 자세히 말을 해주는데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방 밖을 나가지를 못하겠더군요. 고성방가의 오바이트까지 거실 한복판에 했다고 하더군요. 이야, 소리 지르고 주정 부리는데 진짜 엄청났다. 아, 미치겠네. 나 어쩜 좋니? 여보, 우리 그냥 분가할까? 나 시부모님 얼굴 어떻게 봐? 그 뒤로 정말 한동안 시부모님을 피해 도망 다녔어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한편 이쯤 되니 정말 궁금해지더군요. 제가 과수원 아주버님에게 물려줄 거냐고 술조정을 그렇게 부렸을 때 시아버지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술주정 부리면서 과수원 아주버님 물려줄 거냐고 주정 부릴 때 아버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 아무 말씀 안 하셨어. 아무 말씀도? 어머님은? 살다 며느리 술주정 다 본다 하셨나? 그거 말고 다른 말씀은 없으셨어? 그냥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하신 것 같아. 미안하다고? 뭐가? 나도 몰라. 그냥 자기가 토한 거 치우면서 연신 미안하다고 하셔서 나도 좀 이상했지. 토한 건 이 사람인데 왜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는지. 와, 그 순간 딱 알겠더라고요. 과수원은 이미 아주버님에게 남겨주기로 시부모님들은 합의가 끝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이 제게 미안한 거였어요. 이런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준 사람이 있으니 바로 형님이었습니다. 이번에 애들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라도 보낼까 해. 민재 이제 겨우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민우는 초등학생도 아닌데 벌써 어학연수를 보내요? 동서는 젊은 사람이 이렇게 잘 모른다.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영어 교육을 받아야 영어에 금방 눈을 뜨는 법이야. 그럼 필리핀 어학원에 애들끼리 가요? 아직 어리잖아. 그건 안 되지. 내가 같이 갈 거야. 여름방학 기간에 한 달 정도 다녀오려고. 여름에요? 한참 과수원 바쁠 시기인데. 그때만 사람 몇 명 더 써야지. 애들 공부시키는 게 더 중요하잖아. 어학연수면 비싸지 않아요? 비싸지. 인당 한 500쯤은 하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나 비싸요? 형님 키즈카페 빚잔치 하셔서 돈 없으시다더니. 요즘 과수원 잘 되잖아. 돈 잘 벌 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최대한 맞춰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씩 웃으며 맞장구 쳐주기가 불편했어요.
형님 부부도 시아버지 과수원에서 월급 받으며 일하시는 입장인데 가장 바쁠 시기에 아무렇지 않게 한 달간 해외에 가 있겠다고 말하는 것도 불편했는데 과수원에서 나오는 수익이 마치 자기 것이라도 되는 양 말하는 형님이 상당히 불편했죠. 에이, 어떻게 그래요, 형님. 그래도 과수원 수익은 아버님 건데 저희가 마음대로 건드릴 수는 없죠. 무슨 소리야, 동서. 아버님 은퇴하신 거야. 그리고 우리 부부가 이 과수원 이어받은 거잖아. 지금 아버님이 과수원에 나오는 건 그래, 우리 남편한테 인수인계 해주는 것 때문에 나오시는 거지. 네? 무슨 소리세요? 저는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없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걸 꼭 말을 해야 알아? 장남을 부르신 것 자체가 이제 그만 과수원을 물려주신다는 거지.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저희 남편이 여기에서 벌써 16년째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작 2년 일하신 아주버님이 과수원을 차지한다니 그건 말이 안 되죠. 차지한다니? 말에 가시가 좀 있네, 동서. 그때 시어머니께서 옆 창고방에서 나오셨어요. 아마도 저희 대화를 모두 들으신 듯 했죠. 너는 어디 손이 형님에게 목소리를 높여? 원래 그렇게 버릇없는 애였냐? 죄송해요, 어머님. 그런데 형님께서 이상한 소리를 하셔서. 무슨 소리?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넌 과수원 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과수원에 욕심을 부려? 누가 너희한테 과수원 물려준다고 말하디? 그건 아니지만 아니면 아닌 거다. 괜히 말에 살 붙이지 말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시어머니께서는 과수원 일을 하러 가셨죠. 저는 그 뒤를 따라가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다행이라고요. 형님이 과수원의 새 주인이 된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 그저 형님의 상상이라는 것을 확인하자 안도감이 밀려왔죠. 저도 과수원에 욕심이 안 난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억울함이 더 컸어요. 남편은 대학도 안 가고 20살부터 과수원에서 일을 했죠. 그런데 아주버님은 대학도 다니시고 하고 싶은 일 다 하시다가 이제 하는 일이 다 잘 안 되어서 과수원에 일하러 오신 지 2년이 된 건데 이 과수원을 아주버님이 물려받으면 제 남편이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겠어요. 저는 그게 가장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렇게 말씀해 주시니 걱정이 해결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얼마 안 가 저는 확실하게 좌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반대로 형님은 쾌재를 부르짖었죠. 요즘 첫째 민국이를 사람들이 과수원집 작은 사장님이라고 부른다지. 네, 아버님. 저희가 그렇게 불러달라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네요. 아마도 과수원 새 주인이 누군지 아는 거 아닐까요? 당신 경고망동하지 마. 과수원 새 주인은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과수원 주인이시지. 왜? 아버지 이제 은퇴하시면 형이 물려받아서 하면 되지. 아유, 이 속도 없는 남편놈 때문에 환장하겠더군요. 조용히 남편 발을 밟아 잘근잘근 꾹꾹 밟았어요. 그래서 너희들 불렀다. 일전에 집안 며느리들끼리도 이 문제로 얼굴 붉혔다고 하더구만. 아버님, 이참에 확실히 말씀 주세요. 아버님 건강 때문에 과수원 운영도 어려우신데 새로 과수원은 누가 물려받아서 이끌어 나가면 될까요? 말씀해 주세요, 아버님. 이러다가 며느리들끼리 오해 상하겠어요. 안 그래, 동서? 과수원 문제 때문에 형님하고 싸울 일은 없어요. 저번에는 제가 죄송해요. 그런데 형님 말씀처럼 아버님이 확실히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 내가 이번에 확실히 말하마. 시아버지의 발표를 앞두고 그 3초간 저는 마른 침을 삼켰죠. 가슴이 순간 두근두근 하더군요.
과수원은 큰애 민국이한테 물려주도록 하마. 이 결정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다 이유가 있으니 잘 따라주면 고맙겠구나. 그리고 이 둘째 아가 나 좀 보자. 와, 순간 제 마음이 땅바닥으로 내팽개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와중에 웃으며 자기 형한테 축하한다고 말하는 남편과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어쩔 줄 몰라하는 아주버님이 보였어요. 그리고 신나서 입이 귀에 걸린 형님도 보였죠. 시아버지의 부름에 시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니들 부부한테는 미안하다. 이 민준이 놈도 젊은 시절 다 바쳐 과수원 일 도운 거 잘 알고 둘째 아가 너도 결혼하면서부터 우리 봉양한 거 내 잘 알고 고맙게 생각한다. 솔직히 저 너무 서운해요. 그렇게 잘 아신다면서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세요? 사실 며칠 전부터 욕심 부리지 말자, 내 거 아닌 거에 욕심내지 말자 계속 되뇌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저희 고생 다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더 서운해요. 미안하다. 이 조만간 과수원이랑 이것저것 정리할 테니 너희 부부도 이제 분가하거라. 허무하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마음 정리가 잘 안 되더군요. 누군가를 붙잡고 잘못된 결정이라고 따질 수도 없고요. 제 마음과 상관없이 그렇게 정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폭탄 선언이 있고 일주일 뒤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도 뒤숭숭한 마음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과수원에서 남편과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새 일을 구하고 분가를 하더라도 일단 닥친 과수원 일을 마무리를 해야 했으니까요. 아버님, 눈이 왜 그러세요? 눈? 아버지, 눈 왜 이래요? 아이, 내 눈이 왜? 이리 봐요. 아니, 네 아버지 눈이 왜 이렇게 노랗냐? 아버님, 이거 황달인 것 같은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이럴 게 아니라 빨리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머, 아버님, 황달 너무 심하신데요? 아이고, 참나. 아이, 호들갑들은 됐다. 뭐 이런 걸로 병원을 가냐? 호들갑이 아니잖아요. 당신은 뭐예요? 이런 걸로 병원 안 가면 뭐 죽어서 장례 치를 때 가는 곳이 병원이에요? 아이고, 속상해. 이 양반아, 그렇게 술 그만 마시래도 숨어서 마시더니 이 인간이 기어이 병원 가게 어서 일어나지 못해요? 시어머니의 분노에 찬 한마디에 시아버지께서는 조용히 겉옷을 챙겨 병원으로 향하셨어요. 물론 투덜투덜 거리셨죠. 몸에서 아픈 이상이 없으니 더 그러셨던 것 같아요. 당장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달려가 피검사부터 복부 초음파에 CT까지 찍어보았습니다. 전격성 간염, 급성 간부전이에요. 네? 전 뭐라고요? 간부전이요? 저희 아버님 매년 건강검진 받고 있는데. 전격성 간염은 건강하신 분들도 이렇게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건강검진 이후 간 수치가 안 좋아서 그 뒤로 꾸준히 관리했어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선생님? 전격 뭐요? 이게 심각한 건가요? 네, 어머님. 급성 간부전인데 쉽게 말해 발병 1, 2주 만에 갑자기 간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간이 기능을 못하면 다른 장기들도 기능을 못하고 합병증으로 내부종, 심부전, 폐혈증 등이 올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전격성 간염의 절반은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 이식이 필요하신 건가요? 연세가 있으시니 큰 수술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일단 합병증 치료부터 해보시면서 경과를 볼게요. 아이고, 이게 웬 날벼락이니?
선생님, 우리 남편 좀 살려주소.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급성 간부전 진단에 온 가족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실시간으로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시아버지는 바로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합병증 치료를 시작했지만 경과가 좋지 못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더 이상 합병증 치료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셨죠. 당장 간이식이 필요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가 입원하신 이후 지금까지 고민을 하던 남편이 입을 열었죠. 아무래도 내가 아버지 간이식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 그래, 아버님 간이식 해드려야 할 것 같아. 그런데 당신은 아니지. 내가 아들인데 그럼 누가 해드려? 아들이 당신 하나야? 아버님 아들 또 있으시잖아. 이 형? 그래, 당신 형. 나도 아버님 많이 걱정돼. 당신 마음도 잘 알고. 그런데 아버님은 당신 과수원에서 16년을 일한 당신이 아니라 장남인 아주버님을 선택해서 과수원 물려주셨잖아. 당신이 20대에 과수원에서 죽어라 일할 때 아주버님은 20대에 대학도 다니시고 했었어. 어떻게 보면 혜택은 아주버님이 다 독차지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도 장남인 아주버님이 더 큰 책임을 짊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 미안해.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말해서. 하지만 내 남편은 당신이잖아. 그리고 당신, 우리 아들 준서 아빠기도 하고. 내가 미안해. 당신이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모셨는데 시집 와서 시부모 모시고 그 힘든 과수원 일도 지금까지 해줬는데 미안해. 내가 면목이 없어. 그런데 나도 아버지 아들이잖아. 간이식 적합성 검사 받아볼게.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 형이 적합하다면 형한테 이식 맡길 거야. 그런데 만약에, 아주 만약에 말이야. 그래, 알았어. 내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그것까지는 못 막을 거 알아. 두 형제가 모두 검사 받아보고 둘 다 적합하다고 하면 당신이 나서서 하지 말아줘. 만약 아주버님은 부적합하고 당신만 적합하다면 당신 선택에 따를게. 그렇게 남편과 아주버님이 시아버지 간이식에 대한 적합성 검사를 해보기로 했죠. 남편이 먼저 아주버님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 반응이 미지근했죠. 형, 아무래도 우리들 중에 한 명이 아버지한테 간이식 해줘야 할 것 같아. 형? 형! 미안. 다른 생각하는 중이라. 우리가 아버지 간이식 해드려야 한다고. 그런가? 그래야겠지? 뭐야 그 반응은. 일단 적합성 검사 먼저 받아야 하니까 담당 의한테 말해볼게. 이상한 아주버님 반응을 보는데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어쨌거나 남편과 아주버님이 간이식 적합성 검사를 받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검사를 받기 위해 입원을 해야 하는데 아주버님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형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 번 전화 끝에 형님이 전화를 받더군요. 형님, 오늘 아주버님 입원하셔야 하는데 병원에도 안 오시고 전화도 안 받으셔서요. 그게 동서, 아무래도 그이가 좀 검사를 받기 힘들겠어. 네? 당일에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민재 아빠가 지금 독감이 심해서 병원 가기가 힘들 것 같아. 열이 39도까지 올랐다니까. 가서 독감 옮기면 큰일이잖아. 어제만 해도 멀쩡하셨던 분이 무슨 갑자기 독감이요. 제가 따지고 들자 전화도 꺼두고 잠수 탔던 아주버님이 형님 전화를 빼서 들더군요. 여보세요? 재수씨, 나 정말 아파서 그래요. 이러다가 병원 가서 아버지한테 독감 옮기면 더 큰일이잖아요.
아프시다고요? 그래요. 할 수 없죠. 미안해요, 재수 씨. 민준이한테 아버지한테 간이식 꼭. 좀 미룰게요. 병원에 이야기해서 검사 좀 미룰게요. 네? 아니, 지금 아버지 상태가 얼마나 위태위태한지 모르세요? 당장 이식해드려도 시원찮을 판에 미루다니요. 그렇게 걱정되시는 분이 독감 걸리셨다고 검사를 미루세요? 독감 걸렸어도 검사는 되니까 오세요. 검사만 하고 귀가하시면 되잖아요. 아버님 마주할 일도 없는데 독감 옮길까봐 걱정된다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재수 씨, 정말 너무하시네. 아, 전화 좀 바꿔봐. 여보세요? 동서, 내가 옆에서 듣다 정말 너무하네. 아버님 아프신데 간 그거 자식 중에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나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간이식 별거 아니야. 수술 끝나면 3개월이면 거진 다 회복한다더라. 그런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동서? 그래요? 그럼 형님이 오셔서 검사 받으세요. 3개월이면 회복한다고요? 3개월 그까짓 거 형님이 하실 과수원 일 제가 3개월 동안 다 할게요. 됐죠? 어서 병원 오세요. 아무튼 지금 민지 아빠 아프니까 서방님한테 먼저 검사 받으라고 해. 우리는 나중에 가서 받을 테니까. 나중에 언제요? 뚜뚜뚜. 형님은 오지도 않을 나중에를 외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다시 전화를 해보았지만 전화를 꺼두었더군요.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쩜 저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제가 참지 못하고 눈물을 보이자 남편이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미안해. 나까지 울어서. 지금 울고 싶은 사람은 당신일 텐데 미안해. 결국 그날 적합성 검사를 위한 입원은 남편이 혼자 하고 말았죠. 간이식 적합성 검사는 하루 만에 모두 못해요. 1차, 2차 나눠서 하거든요. 며칠간 텀을 두고 했는데 그동안 아주버님은 결국 연락도 없고 병원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남편의 간은 시아버지께 이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식 수술을 당장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셨거든요. 중환자실 대기실에 앉아서 상황을 기다리는데 눈물만 나더라고요. 어쩌면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실 수도 있기에 아주버님 부부에게 계속 연락을 했지만 모두들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심지어 큰조카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큰조카 폰까지 꺼두었더군요. 남편이 의사에게 상황 설명을 듣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남편이 아버님에게 간이식 해드린다고 했었는데 제가 말렸어요. 과수원 아주버님이 받았으니 아주버님이 간이식 해야 한다고요.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잘못되시면 어쩌죠? 미안하긴. 다 저 양반이 자초한 거지. 둘째 네가 우리 봉양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잘했는데 둘째 네 욕할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데 네 아버지도 다 그럴 이유가 있었어. 그러니까 속상한 마음 풀고 이해 좀 해주거라. 그렇게 대기실에서 시어머니께서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첫째 민국이가 원래 우리 아들이 아니었다. 네? 그 말씀은 아주버님하고 남편이 형제가 아니라고요? 그래. 네 시아버지한테 형이 있었어. 나한테 시숙 되시는 분인데 우리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 민국이가 사실 시숙 아들이었다. 당시 7살뿐이 안 된 조카 민국이를 우리가 데려다 키운 거란다.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안타깝게도 당시 아주버님에게는 엄마도 없었다고 해요. 아주버님을 낳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시부모님께서 조카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정말 고아원에나 갈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니어도 시아버지의 형이 시아버지에게 워낙 잘해주셨대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형이 죽으며 남긴 아들을 절대 외면할 수 없었던 거였죠. 그리고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과수원도 사실은 시아버지의 형, 그러니까 아주버님의 친부가 가지고 있던 과수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네 시아버지가 항시 그러더라고. 첫째 민국이가 힘들어지면 이 과수원 돌려줘야 한다고. 민국이가 과수원 원주인이 맞다면서 말이다. 네 시아버지가 한 고집 하지 않겠니? 그래서 첫째 민국이가 과수원을 물려받게 된 거야. 다만 우리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 둘째 민준이에게 그게 얼마나 못할 짓인지 왜 우리가 모르겠니? 그런데 그렇다고 힘든 첫째 민국이를 외면하고 우리 아들 민준이한테 과수원을 주자니 네 시아버지가 죽어서 저승 갔을 때 형님 볼 면목이 없었던 거지. 미안하다. 대신 네 시아버지는 당신이 평생 모으신 2억 2천만 원 너희한테 주고 분가시키려고 했던 거야. 전 그것도 모르고 시기 질투만 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넌 아무 잘못 없어. 우리가 미안하다. 그렇게 오해를 풀고 저희 고부는 한마음으로 시아버지 의식이 돌아오기를 기도했죠. 저희 기도가 닿았는지 시아버지 의식이 돌아왔어요.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의식과 기력을 어느 정도 찾은 시아버지께서는 아주버님을 찾으셨어요. 가족 중에 아주버님과 형님만 안 보였으니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어떻게 말해요. 아버님 간이식 해주기 싫어서 병원에 안 나타나고 저희 연락도 피하는 중이라고요. 그저 대충 둘러대고 말았죠. 그러면서 간이식에 대한 이야기를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에게 해주셨어요. 결국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간이식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안 시아버지께서 대노를 하셨습니다. 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디 그딴 검사를 네가 받아? 제정신이냐? 아버지, 저희 형제 간 안 받으시면 뇌사자간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기다리다가 아버지 큰일 나세요. 아이, 그러면 큰일 치르면 되는 거 아니야? 인명은 제천이라고 했다. 죽을 때 되면 죽는 게 순리야. 아버지, 간이식 받으시면 오래오래 사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죽을 때라뇨. 이놈아, 이 부모가 돼서 자식 몸에 칼 대고 간 꺼내서 내 목숨 연명하고 싶겠냐? 난 못한다. 그냥 여기서 혀 깨물고 죽을지언정 그 꼴 못 봐. 상상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저희는 간이식 적합성 문제와 이식을 받으실 시아버지의 몸 상태만 신경 썼었어요. 가장 중요한 시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완고하셨어요. 절대 이식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셨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시아버지께서 지금은 상태가 괜찮지만 수일 안에 다시 폐혈증이 올 수 있고 만약 그렇다면 이번에는 돌이킬 수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식을 할 거라면 하루 이틀 안에 반드시 시아버지 설득을 하라고 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매달렸어요. 아버지, 간이식 받으세요. 기운 없다. 아이, 같은 말 반복하게 하지 말거라. 동네 사람들이 다 아버지 걱정해요.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장례식장에서 말할 거예요. 간이식 받으셨으면 100세까지 사시는 건데 제가 간이식 안 해줘서 돌아가셨다고요. 네 아버지 협박하는 거냐? 네 간 받으라고. 아버지, 아들 동네에서 욕먹어서 쫓겨나는 꼴 보시고 싶거든. 계속 고집 부리세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그러면 난 죽기 전에 유언으로 영상 찍어서
아이, 큰애들이 보는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동네 사람들 보시라고. 거기에 내가 간 안 받는 거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이, 진짜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시아버지는 정말 설득이 안 되었어요. 남편이 화도 내보고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 혼도 내보고 제가 간절하게 빌어도 보았지만 절대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으셨죠. 초조하게 시간만 자꾸 흘러갔어요. 정말 손에 땀이 나도록 초조하더군요. 그런데 그쯤 아주버님이 나타났습니다. 연락도 안 되던 아주버님 부부가 갑자기 나타나 깜짝 놀랐죠. 아버지는? 저희가 얼마나 애타게 아주버님 찾았는지 아세요? 어쩜 그렇게 병원에 안 오실 수가 있어요? 오셔서 아버님이라도 계속 보셨어야죠. 미안해, 동서.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이제라도 왔으니 됐다. 니들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아니? 죄송해요, 어머니. 아버지 상태는 어떠세요? 아버지 고비는 한 번 넘기셨는데 다음번 고비는 못 넘기실 거래. 그 전에 간이식 받으셔야 하는데 이식 절대 안 받으시겠다고 우기셔. 형, 나 정말 환장하겠어. 내 간 드린다고 말씀드려도 절대 안 받겠대. 그래, 내가 아버지 만나고 올게. 민준아. 형. 늦게 와서 미안하다. 그리고 아주버님은 시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버님이 마지막 희망이었죠. 제발 아주버님이 시아버지를 설득해 주시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버님이 시아버지 설득에 성공을 했어요. 간이식 수술에 이미 성공한 것처럼 온 가족이 기뻐했죠. 내 간 드리기로 했어. 그게 조건이야. 네 간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네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해? 네 간이라면 이식받겠다고? 아니, 처음에는 아버지가 내 간도 절대 안 받는다고 화 엄청 내시더라고. 그래서 솔직히 말했어. 나 사실 아버지 간이식 해주기 싫어서 무서워서 도망갔었다고. 진짜야. 민재, 민우 엄마랑 다 부산 처가에 있었었어. 집에 있으면 간이식 적합성 검사 받자고 민준이가 나 찾으러 올 것 같았거든. 미안해요.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해서요. 미안해요, 엄마. 그런데 나 부산에 있는 동안 거울을 보는데 내가 너무 쓰레기 같은 거야. 민재랑 민우 얼굴도 못 보겠더라고. 그런데 나 진짜 그냥 무서운 것뿐이었어. 미안해, 엄마. 죄송해요, 어머님. 너무 죄송해요. 무서운 거 맞다. 자식이라고 꼭 해줘야 하는 거 아니고 그걸 못한다고 비난해서도 안 되는 거고. 아빠도 똑같이 말하더라. 내가 다 고백했는데 아빠 똑같이 말했어. 괜찮다고. 그래서 내가 말했어. 이렇게 아버지 보내면 나 평생 죄책감에 쓰레기 폐인처럼 살다가 죽을지 모른다고. 제발 내 잘못 바로잡을 기회 달라고. 그래서 아버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네, 그제야 간신히 허락하셨어요. 고맙다. 고마워. 결국 그렇게 아주버님 덕분에 이식 수술을 할 수가 있었죠. 아주버님은 바로 적합성 검사를 받으셨지만 시아버지에게 이식을 해주실 수가 없었어요. 간암이 발견되었거든요. 1기였어요. 시아버지에게 간이식을 해드리려고 하다가 기적적으로 발견한 거였죠. 아주버님의 친부도 간암으로 돌아가셨다니 가족력은 무섭더군요. 결국 시아버지에게 간이식은 남편이 해드렸어요. 아주버님께서 고개도 못 들 정도로 미안해했죠. 미안하다.
큰 소리 치고는 또 이렇게 뒤로 빠지게 됐네. 누가 해드리는 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 둘 다 아버지 아들인데. 그래도 다행이다. 간암 일찍 발견해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항암만 신경 써. 알았지? 형, 아프지 마. 이식 수술을 마친 시아버지는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수술이 잘 되어서 남편도 금방 건강해졌죠. 그리고 다행히 아주버님도 항암 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원한 아주버님이 어느 날 제게 말을 했어요. 재수씨, 저희 이민 가요. 네? 갑자기요? 이민이라뇨? 저희 원래 하던 키즈 카페 망하면 필리핀 가서 살기로 했었어요. 뭐 정확히는 이민은 아니고 이주죠. 필리핀에서 여행 가이드나 하면서 살려고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영어 하나는 기똥차게 잘하거든요. 뭐 물가 저렴하니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민재랑 민우 영어 공부도 시키고 일석이조죠. 그게 아니라 과수원은요? 팔고 가시게요? 당연히 안 팔죠. 과수원은 재수씨랑 민준이 거예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 과수원을 탐내요. 저는 그때 시어머니께서 제게 해준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아주버님의 출생의 비밀과 과수원이 사실 아주버님의 친부 것이었다는 사실이요. 이 사실을 아주버님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나서서 쉽사리 말하긴 어려웠죠. 제가 낄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망설이는데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저 사실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네? 정확히 아버지 큰형이 제 친부예요. 아, 어떻게 하셨어요? 재수씨 아셨어요? 네, 죄송해요. 제가 그 사실 알고 있다는 걸 말해도 되나 말하면 안 되나 판단이 안 돼서 본의 아니게 숨기게 됐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 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7살이었었는데 제가 모를 수가 없죠. 아, 그렇겠네요. 그러면 과수원이 원래 큰아버님 소유였다는 것도 아세요? 네,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건 이미 36년 전 일이에요. 그냥 과거죠. 저 진짜 미련 없어요. 이제 과수원 진짜 주인은 제 동생 민준이랑 재수씨예요. 민준이랑 저희 부모님 잘 부탁드려요. 염치 없지만 부탁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아주버님께서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아주버님 가족은 그렇게 몇 달 뒤에 필리핀으로 떠나셨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여전히 과수원 일을 하며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하시고는 여전히 과수원에 나오세요. 아, 아버지, 나오지 마시라니까 자꾸 나오시네. 내가 아직 70도 안 됐다. 게다가 네 남편 간 받아서 내가 네 남편만큼 건강하다. 그럼요, 건강하시죠. 100세까지 끄떡 없으실 거예요. 누가 말리겠나요? 이 황당한 부자를요. 저는 지금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큰 고난과 위기가 닥쳤지만 저희 가족 똘똘 뭉쳐 그 위기를 극복했으니까요. 올여름에는 필리핀으로 다 함께 한 달 살이를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주버님 집에 가서 한 달간 죽치고 놀려고요. 과수원 과일은 누가 따냐고요? 누군가는 따가겠죠 뭐.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